안녕하세요. 자동차 모드고 카멘 김선호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정비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은 자동차를 갖고 있다면 손쉽게 누구나 셀프로 작업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이야기할 겁니다. 차량이 노화되면은 자동차에 장착된 전기장치나 또는 센서 그런 부분들이 무언가 모르게 잘 안 되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도 간혹가다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차량들은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나 때는 내가 자동차 정비를 처음 시작할 때는 소나타 1, 2 그 당시 자동차들은 전기장치의 분량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차량들은 극히 드물죠. 그래도 이 정도는 셀프로 아주 작은 비용으로도 자동차에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부품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세 가지 다 하는 일은 거의 다 비슷해요. 세 가지 다 배선이고요. 온라인에서 그런 제품들 많이 구매해 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보신 적도 많으실 거고 또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바로 접지. 정비업소에서 접지 튜닝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직접 다이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물론 그런 제품들 다 모두 다 좋은 제품들입니다. 하지만 그 제품을 사용하시기 전에 일단은 먼저 충분히 혼자서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교환해 보시죠. 제일 먼저 첫 번째 해볼 것은 본닛을 열었을 때 정면에서 왼쪽 위쪽에서 처음은 시작합니다. H사와 K사를 기준으로 해서 엔진 마운트 쪽에 장착된 것이 있어요. 작업 전 안전을 위해서 장갑이 필요하겠네요. 자동차 정비용 장갑은 면장갑? 목장갑? 맞나? 목장갑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얇아도 안 돼요. 다칠 수가 있어요. 일단 디자인 커버를 분리해서 안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순석 헤드 끝자락에 10mm 볼트로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은 차체에 연결되어 있어요. 교환 방법은 무척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위치를 봐드리면 바로 여기 있죠. 이 볼트를 일단은 분리합니다. 이 친구예요. 차체 쪽에 연결된 접지선 노후화가 된 것 같네요. 그리고 하나는 또 이쪽에 장착이 되었습니다. 안쪽 부분에 있는 볼트는 전동 드라이버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 맞는 연장으로 바꿔줘야 돼요. 이런 스패너가 필요합니다. 이 친구가 참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공간이 조금 비좁긴 하지만 충분히 작업은 가능합니다. 자가 정비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작은 것부터 소소하게 하나씩 해보시면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충분히 재미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5분도 안 돼서 충분히 작업이 가능해요. 이 친구를 바꿔줄 거예요. 이게 기존에 장착되었던 일반적인 엔진 접지선이고요. 이 제품으로 그대로 장착을 해주셔도 돼요. 그런데 엔진 접지선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배선과 그리고 편조선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 내용물이 좀 달라요. 이렇게 편조선이라고 합니다. 역할은 같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편조선을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편조선의 경우 노이즈를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편조선은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대리점에서 이 차량에 대한 편조선을 판매를 하지만 온라인상에서도 이 편조선은 크기와 그리고 길이별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엔진 쪽 배선을 교환하신다면 편조선을 추천드립니다. 자동차 제작사에서는 4,6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장착 방법은 동일하고요. 이 볼트도 바꿔줄 거예요. 일반적인 볼트와 다릅니다. 접지용 볼트죠. 일반적인 볼트와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본래의 위치에 잘 장착을 합니다. 편조선은 모양을 잡기도 매우 수월합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접지선을 교환할 때는 볼트도 접지용 볼트로 신품으로 교환하는 편이에요. 자, 이 정도면 엔진 쪽 접지선은 다 교환이 된 겁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가지는 모두 다 미션 쪽에 있습니다. 플러스 배선은 아주 오래되면 딱딱해지는 편인데 이 접지선은 그래도 약간 살아있습니다. 미션 쪽에서 이제 두 가지 배선을 교환할 건데요. 두 가지 다 아주 조금 엔진 쪽보다는 난이도가 있습니다. 일단은 에어클리너 쪽을 몇 가지를 분리를 해야 돼요. 자가 정비 난이도는 하에 속합니다. 그래도 몇몇 가지 부품들은 탈거를 해줘야 돼요. 배터리도 분리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분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단자. 그 다음은 배터리를 잡아주고 있는 브라켓을 분리해야 됩니다. 배터리 탈거. 조금 더 진행을 해야 돼요. 배터리 다이도 함께 분리를 해야 됩니다. 배터리 다이에는 에어클리너와 연결된 볼트 2개와 다이 안쪽으로 하나, 둘, 셋, 4개 볼트가 체결되어 있네요. 커넥터도 분리를 해야 되고요. 이거를 분리하게 되면 일석이조의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접지선을 한 번에 다 교환할 수가 있어요. 자가정비로 충분히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 다이를 분리를 했습니다. 요즘 자가정비를 하시는 분들이 부쩍 더 많이 늘으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로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운전석 쪽 프레임, 사이드 프레임 쪽에 한쪽은 장착이 되어 있고 미션과 연결된 거예요. 엔진 쪽과 미션 쪽이 하나씩 있는 거죠. 금액은 3,600원입니다. 엄청나게 저렴하죠. 이 친구도 볼트 2개로 체결되어 있어요. 이쪽에 먼저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도 일반적인 볼트가 아니라 접지용 볼트예요. 당연히 조립은 분해 역순
뭐 역순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겠지. 이 친구는 편조선은 아니 탈거를 할 때 마찬가지고 장착할 때도 이렇게 클립이 장착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빼줘야 돼요. 그리고 신품은 다시 껴줘야 돼요. 메인 하네스 밑으로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집어넣어주고, 오늘 작업 중에서 지금 하는 작업이 가장 어려운 겁니다. 비교를 하자면요. 그럴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자가 정비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장착을 할 때 꼭 볼트 하나를 덜 조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연장을 사용하시기 전에 꼭 손으로 먼저 최대한 조립을 해줍니다. 반대쪽 볼트가 하나 남았네요. 반대쪽 볼트는 신품으로 구매한 접지용 볼트, 자동차 부품 대리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배선을 장착할 때 접촉면이 혹시라도 오염이 된지를 꼭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혹 가다가 부식이 된 차량도 있는데 그 부식이 된 차량들은 접촉면에 부식을 제거해 주는 게 가장 좋아요. 정비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접지 볼트는 일반적인 볼트와 다르게 손으로 꽉 조이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연장을 사용해도 무언가 뻑뻑하게 들어간 느낌? 그래도 이상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상태로 최대한 조여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 이 부품이 생각보다 비싸요. 그런데 가장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배터리 센서가 장착된 배터리 마이너스 터미널, 차체의 접지선까지 다 함께 묶여져 있어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친구예요. 이 친구를 교환할 겁니다. 배터리 센서에는 이렇게 커넥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커넥터도 분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볼트로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 볼트도 또 분리를 합니다. 커넥터 분리하고, 자, 이렇게 손쉽게 분리가 됐습니다. 생각보다 이 친구는 금액이 좀 나가네요. 부품 금액이 대략 55,000원 정도 합니다. 센서가 달라서 비싼가? 55,000원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센서가 불량하거나 커넥터가 불량하다면 직접 이 부품도 교환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품으로 교환. 박스는 벗기고 깨끗하죠. 이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가 불량하게 되면 접촉 불량이 발생하기 때문에 배터리에서 흔들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시동 불량이 나타날 수가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배터리는 멀쩡한데 배터리를 교환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배터리 단자를 흔들어 봐야 돼요. 조립은 똑같이 하면 됩니다. 이 친구도 접촉면이 깨끗한지 확인해보고, 깨끗하다고 해도 한두 번 정도는 깨끗하게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볼트 체결 다 끝났습니다. 이게 다예요. 이제 탈거했던 부품들을 다시 올려주면 돼요. 배터리 타이, 이 접지선을 교환하기 위해서 딱 8개의 볼트만 분리를 했기 때문에 잊어버릴 일 없겠죠. 9개구나. 둘, 넷, 여섯, 여덟, 9개. 셀프 정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실수하시는 분들이 배터리 교환할 때 배터리 위에만 들고 이렇게 쿵 차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배터리 손잡이가 아주 오래돼서 빠진 경우는 차에 파손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항상 밑에를 받쳐주시고 들어 올리면 돼요. 배터리 플러스 표시되어 있고 마이너스 표시도 되어 있지만, 혹시라도 이런 표시가 안 되겠다면 굵은 단자가 플러스, 얇은 단자가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쪽을 연결해주고, 그 다음은 오늘 교환했던 마이너스도 또 조여줘야 되겠죠. 절대 깜빡해서는 안 되는 게 있죠. 배터리 센서 커넥터도 장착합니다.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깜빡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배터리 고정 브라켓, 풀러준 볼트와 너트들은 잊지 않고 꼭 장착을 합니다. 몇 개 안 되는 부품들도 간혹 가다가 조립을 할 때 깜빡깜빡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배터리 단자가 마이너스 단자가 흔들린다면, 아무리 조여도 또 흔들린다면 직접 교환 한번 해보세요. 요즘에 자가정비를 하시는 분들이 무척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가정비를 하실 수 있다면 자가정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밌어요. 또 내 차를 내가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보람도 있고, 비용도 절감할 수가 있고, 자가정비 문화가 조금은 안착이 됐으면 좋겠어요. 몇 년 전부터 자가정비 샵이 하나 둘 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에 장착된 접지선 3가지를 교환해봤습니다. 엄청나게 극적인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신다고는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노후된 차량이라면 자가정비로 한 번 정도는 교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접지를 보강했다고 해서 갑자기 어느 순간 엄청나게 내 차에 없던 힘이 막 펄펄 넘치는 것은 아니고, 본래의 상태로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신차 때의 컨디션 그대로. 신차들은 전기 장치들이 아주 많아지면서 전기의 흐름이 무척 중요합니다. 도전 한번 해보세요.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정비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객님들께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갖고 나왔어요. 나의 소중한 MR을 보유하면서 무언가 문제가 있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바로 하체 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심할 경우에는 하체 부품을 모조리 교환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저희 샵에서도 하체 부식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하체를 모두 다 교환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또는 부식된 부분만 교환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하체 부식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따라서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특정 브랜드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입차든 국산차든 하체 부식은 대부분의 차량에서 발생하는 것 같아요. 하체 부식 제거 작업 또는 하체 교환 작업 또는 방청 작업을 아주 많은 시간 동안 아주 자주 하다 보니까 몇몇 가지 포인트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오늘 이 이야기는 신차의 경우 내가 신차를 처음 뽑았을 때 그때 조금 작업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모든 브랜드의 차들이 이상하게 특정 부위에서 녹이 처음 발생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다 깨끗한데 유독 그런 부위들만 부식이 발생을 해서 운전자의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나다 보면 그 부식이 번져서 아주 많이 부식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하체에 부식이 돼도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타시는 분들 계십니다. 물론 성능에 지장이 없다면은 무조건 제거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 차를 좀 꼼꼼하게 타시는 분들, 하체 소음이나 부식에 민감하신 분들, 이게 부식이 심할 경우는 특정 부품의 마모도 빨리 발생시키고 하체 소음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민감하신 분들은 작은 부식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십니다. 그래도 요즘 차량들은 예전 차와 다르게 부식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확 다 썩어버리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부식을 잊고 그냥 운행하시는 분들 계시고 부식을 미연에 방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어느 정도 부식이 많이 발생했을 때 하체 부품 교환을 완전히 싹 다 하시는 그런 분들 계십니다. 첫 번째 방법은 언더코팅이 되겠죠. 아마 언더코팅들 많이 하실 거예요. 언더코팅이 정말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비용적인 부분이 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세요. 언더코팅을 하게 되면은 상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주 좋은 상품을 쓰게 된다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부식에 대해서 해방이 되실 겁니다. 언더코팅 또한 신차 상태에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또 부식이 진행된 상태에서 하신다면 부식을 모두 다 최대한 제거를 한 다음에 언더코팅 하시는 방법이 또 좋겠죠. 또 의외로 언더코팅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각자 취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차량은 하체 컨디션이 무척 좋은 아주 신품처럼 반짝반짝한 친구예요. 자, 이 친구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신차가 처음 나와서 1년, 2년 정도가 지나다 보면은 무언가 모르게 부식이 조금씩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 본 결과 큰 두 가지 포인트 부분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 두 가지 부분은 바로 볼트, 눈에 보이는 몇몇 가지 볼트에서 꼭 부식이 먼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용접 부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바디 쪽이 아닙니다. 하체 부품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즘 나온 차량들도 대부분이 볼트와 용접 부위에서 부식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굳이 언더코팅을 원하지 않는 분이라면 그런데 부식되는 거를 조금 방지하고 싶어 아주 작은 비용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이야기를 함께 하시죠. 현재 차와 같은 서스펜션인데요. 자,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다른 곳은 다 깨끗한데 볼트들과 그리고 용접 부위에서 부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차종뿐만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차종들이 제일 먼저 부식이 조금씩 발생하는 그 부위는 용접 부위고요. 그 다음이 볼트들. 볼트 중에서도 캠버 볼트 또는 토우 볼트 쪽이 부식이 또 빨리 발생하는 편입니다. 일단은 진행이 된 상태라면은 부식을 제거하고 방청류 또는 언더코팅 또는 페인트,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 사용해서 발라주는 것도 좋겠죠. 제가 오늘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차일 경우 언더코팅을 안 하실 경우 온라인을 통해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방청류죠. 방청류의 종류가 무척 많습니다. 왁스 타입의 방청류가 있고 제가 그래도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양털류가 있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양털류를 추천드려요. 스프레이 타입의 양털류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만원대의 그 제품으로 그 부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오늘 제가 한번 같이 방청류를 발라보겠습니다. 저는 스프레이 타입이 아니라 방청류를 붓에 발라서 바를 거예요. 동일한 하체 부품이라서 이 친구를 한번 보여드렸고 정상적인 차량에서 하나씩 발라볼 겁니다. 붓을 이용해서 저는 발라볼 겁니다. 볼트 위쪽 부분과 볼트 주위에 용접 부위를 좀 많이 발라줄 거예요. 양털류 같은 경우는 겨울철과 그리고 비가 올 때도 성능이 아주 잘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쉽게 잘 안 닦이는 거죠. 처음엔 작은 부식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계속 번지더라고요. 이 모서리 끝자락에서도 부식이 많이 발생했던 걸로 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말씀 하실 수가 있어요. 언더코팅을 하면 되지? 언더코팅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붓으로 바르고 있지만 스프레이 타입의 경우 스프레이를 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양털류의 경우 너무 많이 다 도포를 해버리면 그 특유의 냄새가 있더라고요. 이 용접 부위 같은 경우는 안쪽도 좀 발라보고 싶지만 안쪽은 바를 수가 없겠죠. 용접 부위만 잘 발라줘도 정말 많은 부분 아주 오랫동안 그 내 차에서 빨간색, 붉은색의 부식이 많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골고루 듬뿍듬뿍 발라줘야 되겠어요. 몇몇 분들은 의뢰하셔서 이렇게 발라드린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방청류를 바르고 1, 2년 정도 지난 후에 보니까
부식이 거의 안 생겼어요. 부식이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는 그냥 바른다고 해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의외로 이 자동차 하체 부분들이 용접 부위가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좀 붓을 선호해요. 틈틈이 구석구석 깊이 다 저희가 바를 수가 있으니까요. 양털류의 경우 고무 부싱 쪽에 바르셔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겁니다. 왜냐면 자동차 하체 부품에는 천연 고무를 쓰지가 않죠. 아니, 천연 고무라면은 이런 윤활유를 발랐을 때 흐물흐물 거리는 그런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일반 천연 고무가 아니기 때문에 발라줘도 무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스프레이 타입의 양털류 같은 경우는 일정 뭐 하체 찌걱찌걱 소음도 많이 줄여주더라고요. 큰 의미 부여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굳이 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사람마다 다 취향도 다르고 많은 분들이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가 꽤 높으세요. 내 차를 오랫동안 소중하게 관리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관심도도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높아진 것 같고요. 이 부품에도 부식이 많이 발생하셨죠? 좀 발라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자동차가 굴곡이 많기 때문에 다 했다 싶은데도 무언가 한 군데 빠진 데가 보여요. 꼭 양털류나 방청류를 도포하거나 발라주실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머플러 쪽이나 브레이크 디스크 쪽, 브레이크 패드 쪽 그런 쪽은 뿌리시거나 바르시면 안 됩니다. 이게 기름 성분이라서 물에 씻기거나 날아가진 않습니다. 한번 발라놓으면 아주 오랜 시간, 장시간 동안 살아있을 거예요. 참 이 멤버 쪽으로 용접된 부위가 꽤나 많은 것 같아요. 이 스테빌라이저 부싱이 장착된 이 작은 볼트 두 놈도 부식이 잘 되는 친구들 중에 하나죠. 대부분의 차량들이 앞쪽보다는 뒤쪽에서 부식이 상당 부분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뒤쪽을 더 꼼꼼하게 바르는 편입니다.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의문점을 갖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 발라보는 것이 아니라 몇 번 계속 확인을 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물리적인 시간이 흐른 후에 저희가 작업해서 다시 한번 저희 샵에 들어갔던 차량들을 비교를 했을 때 이제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확실히 동일 차종과 비교해도 바른 친구들과 안 바른 친구들의 차이가 너무나게 확연하게 뚜렷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 프로펠러 샤프트 볼트도 부식이 좀 올라오는 편이죠. 멤버 저 위쪽도 더 발라주겠습니다. 분명히 자동차 제작사에서도 방청 작업을 했겠지만 했어도 무언가 모르게 꼭 부식이 이쪽에서 발생을 하더라고요. 안 하진 않았을 거예요. 차값이 얼마인데 국산차는 부식이 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수입차라고 해서 부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유명한 차들도 국산차보다 더 부식이 된 차량들도 많이 있어요. 자동차 정비사는 많은 차를 경험하잖아요. 우리나라 국산차가 정비성도 용이하고 일단 상대적으로 가격적인 메리트도 없지 않아 있고 자동차 전체를 다 제작할 수 있는 나라가 몇 안 되잖아요. 가마 타고 다닐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 회사를 갖고 있다니 대한민국 만세다. 외국 나가서 우리나라 차만 봐도 기분이 왠지 좋아집니다. 그 포인트들을 다 대부분 다 바른 것 같아요. 많이 바르다 보니까 냄새가 스물스물 올라오네요. 냄새는 썩 좋진 않습니다. 뒤쪽은 이 정도면 됐을 것 같은데요. 앞쪽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이런데 다 용접 부위란 말이지. 부시어 허락하는 한 다 발라줘야 됩니다. 스프레이 타입 또는 이렇게 붓으로 이렇게 바르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한쪽부터 최대한 다 바르고 반대쪽으로 가셔야 돼요. 이쪽 발랐다 이쪽 발랐다 하게 되면 내 머리 위에 내 얼굴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작업해본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스프레이 타입들은 작업성도 빠르고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스크를 써도 냄새가 다 들어와서 제가 그걸 마시는 것 같더라고요. 프론트 멤버의 안쪽도 잘 발라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체 부품에 부식이 많이 보이지 않으면 기분이 좋아요.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차들에서 하체 부식이 빠지면 안 됐었는데 부식 발생률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예전에 바디 쪽에서도 부식이 많이 있었잖아요. 문짝은 썩어 들어가고 이런 게 다 용접이 된 거거든. 볼트가 체결된 부위는 다 용접이 되어 있습니다. 얘도 좀 발라줘야겠다. 처음에는 붓으로 하는 게 재밌었는데 굴곡이 많다 보니까 무척 힘드네요. 저희 샵에 스프레이 타입도 있는데 스프레이를 쓸 거 참고로 뿌리거나 바르시거나 뿌리실 면을 살짝 한 번 정도는 닦아주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잘 발린 것 같습니다. 차를 올린 김에 고무 부싱들에다가 실리콘 윤활제를 조금씩 발라주겠습니다. 실리콘 윤활제도 이렇게 차가 떠 있을 때 고무 부싱들 사이에 발라주셔도 고무 부싱들의 마모가 그래도 조금은 늦어질 겁니다. 지금 이렇게 작업하는데 대략적으로 시간은 한 30분에서 40분 사이 걸린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작업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작업을 하죠? 난 집에 리프트도 없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내연기관 차라면 엔진오일은 무조건 교환하게 돼 있죠. 온라인으로 주문하셔서 구매하신 제품으로 엔진오일 교환하실 동안 정비업소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스프레이로 뿌려주세요. 틈틈이 뿌려주세요. 한 번에 다 실력하지 마시고 틈틈이 눈에 보이는 것만 뿌려주시고
또는 발라주시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차일 때 하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신차가 아니더라도 부식이 진행되기 전에 그렇게 엔진을 교환하실 때마다 한 번씩 해주셔도 아주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볼트와 용접된 부위, 그런 부위를 중점적으로 조금씩 뿌려주고 발라주시면은 부식에는 아주 큰 예방 효과가 있을 거예요. 당장 조금 부식이 발생했다고 해서 차에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심할 경우에는 하체 부품이 끊어진다거나 아니면 고착이 된다거나, 그렇게 정비업소에 방문하셨을 때 한 번 정도 차량 유지보수 관리 차원에서 작업을 해보시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생각보다 부식에 대한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이미 이렇게 작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또 많이 있어요. 이 자동차라는 게 애정을 갖고 타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하나씩 하나씩 만져가면서 세차도 해주고, 간단한 것도 내가 직접 해보고, 그런 소소한 재미들이 있잖아요. 남자분들이면 공감하실 거예요. 저희가 어렸을 때 건전지 넣는 장난감 자동차를 조립하고 또 운행해보고, 또 부딪혀서 깨지면 다시 고쳐보고. 참고로 저는 예전에 과학상자라는 게 있었죠. 그 과학상자 갖고 싶었었는데 집안이 가난해서 과학상자를 구매하지 못했었습니다. 정말 갖고 싶었었어요. 그 1호, 2호, 3호 막 들고 다니는 친구들 보면 무척 부러웠었어요. 괜찮아요. 지금은 저는 더 큰 과학상자를 갖고 있으니까요. 이런 작업을 한다고 하면 언제쯤 해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5월과 11월을 추천드립니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 여름이 오기 전, 많은 비가 오기 전 5월 달쯤에 한번 발라주시고, 겨울 시작 전, 눈이 오고 추워지기 바로 그 전이 11월쯤에 한번 또 엔진오일 교환하러 갔을 때 한번 발라주시고, 그렇게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천천히 한 10,000원 정도만 들여서 관리를 해보시다 보면 5년 정도 지났을 때 내 차 하부를 딱 봤을 때 경유 차종에 비해서 내 차는 부식이 없는데? 그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아주 작은 소소한 관리만으로도 또 소소한 재미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만 하시는 거니까 한 번 정도 도전해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추천드려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소중한 알마를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선우형 여기 좀 보세요. 뭐야 엄마, 왜 카메라 또 왜 들고 왔어? 그 카메라 아무나 사용하는 거 아니야. 그 카메라 만들려면 자격증 있어야 돼. 형 오늘 무슨 영상 찍을까요? 영상 찍을 거 없어. 가. 나는 지금 가을을 만끽하고 있단 말이야. 가을이야. 볼. 야, 볼 있어. GN7 들었는데 뭐 특별한 얘기 없을까요? GN7이 뭐야? 뭔 GN7이 소리야? 무슨 뜻이야? 형 GN7로 영상 하나 찍으셔야 돼요. GN7로 영상 찍을 건 특별히 없는데? 아, 그거 해볼까, 그거? 그래, 그랜저는 차가 좀 다르잖아. 데일라이트 들어가고, 라이트도 LED고, 뒤에 미등도 마찬가지고. 아, 그거 하면 되겠다. 근데 이거 다른 유튜버 분들이 많이 했는데, 오늘 GN7 이야기입니다. 가시죠. 에이, 갑자기, 마치 짠 것처럼 딱 기가 막히게도 GN7 한 대가 우리 샵에 들어와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 차는 GN7이 맞아요. 그리고 또 GN7 하이브리드. GN7을 증명해야 돼. GN7에서 뭐 특별하게 설명할 게 있을까요? 형은 다 계획이 있지만. 자, GN7을 갖고 계신 유저 여러분,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이스처 업소번트. 이것도 소모품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헤드라이트에 습기가 차거나 그런 경우 종종 있으시죠. 뭐 자연스럽게 없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게 은근히 예전부터 스트레스 받는 거였거든. 이 모이스처 업소번트에 대해서 많은 유튜버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셨지만, 이 GN7에도 특별한 곳에 그 모이스처, 아, 이게 발음 더럽게 안 되네 진짜. 모이스처 업소번트. 알아, 형도 모이스처 업소번트 영상에서 몇 번 얘기했잖아. 형은 영어를 언제 배웠다고? 밤에 배워서 낮에 잘 못하는 것 뿐이야. 형 창피해요. 그럼 안 하시면 안 돼요. 야, 너도 가제트랑 10년 이상 가까이 해봐. 그럼 이렇게 돼. 자, 모이스처 업소번트. 아우. 요 근래 나온 대본 자동차에 모이스처 업소번트가 다 들어가지만, 이 GN7에도 특별하게 아주 드럽게 많이 들어가요. 모든 차에 해당도 되지만 LED 라이트가 들어간, 그리고 이런 LED 데일라이트가 들어간 이런 차량들에서는 이 모이스처 업소번트가 소모품처럼 종종 교환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면 이게 비싸요. 습기가 차면서 습기가 생겼다가 없었다. 일부러 그런 거야? 영상 방해하려고 일부러 막 공구통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야? GN7에는 모이스처 업소번트가 몇 개나 들어갈까요? 이 LED 타입 같은 경우는 습기가 생겼다가 없었다, 생겼다가 없었다 하다 보면은 이 값비싼 LED 장치를 파손시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 안에는 아주 습기에 취약한 부품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깨진 거 하나 있지 않나? 일단 위쪽 말고 밑에 쪽부터, 라이트부터. 라이트 밑에 있거든. 야, 앉아. 이 친구가 라이트입니다. 야, 형 이거 처음 나왔을 때 이게 라이트가 아니라 안개등인 줄 알았어. 깜빡이라. 깜빡이 켜고 들어와라. 이거 라이트 2개만 교환해도 거의 미션값 나오겠는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헤드램프 뒤쪽에 보면 라이트 전구가 장착되는 그런 부분, 예전 차량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 쪽에 하우징이 있어요. 캡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하우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어디 갔냐? 좀 밑에요. 나도 알아. 형 손 감각만으로 이렇게 찾아내잖아. 형은 안 봐도 돼. 딱 여기 있네, 여기. 맞지? 하우징을 딱 열어주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모이스처 업소번트 단돈 6,000원대에 모십니다. 절찬 판매 중. 만 킬로도 안 탄 신차라서 아직 말랑말랑합니다. 대략적으로 10,000에서 2만 킬로 정도 운행하신 후에 교환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 습기가 차기 전에요. 또는 습기가 이미 발생을 했다. 습기가 발생했다 없었다. 발생했다 없었다. 그럴 경우에는 꼭 교환을 해주세요. 이 부분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야, 이거 왜 이렇게 안 껴지냐 이거. 티거 너 그거 모르지? 예전 우리나라 차는 이런 이렇게 빨간색 실링 있잖아. 이거 요게 그냥 고무 오링처럼 링으로만 돼 있었었는데, 야, 요즘은 많이 개선됐어. 이게 고무도 특수한 고무 같은데 잘 빠지도 않고 텐션도 좋고, 이게 물이 들어갈 리는 없겠다. 야, 근데 이거 직접 셀프로 교환하시려면 조금 쉽지 않겠는데? 어렵겠는데? 라이트는 양쪽이 있죠. 좌우에 하나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쪽으로 일어서 GN7의 트레이드마크 데일라이트. 야, 나 이거 참 이쁘더라. 밤에 봤을 때. 가운데는 조금 흐린 불빛이고 양쪽 사이드가 좀 밝은 불빛이던데, 바로 이 데일라이트에도 모이스처 업소번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친구도 굉장히 고가예요. 이 부분은 직접 셀프로 교환하시기도 무척 수월해요. 보여드릴게요. 일단 에어클리너 일부분을 분리를 하고 위쪽 상단 커버, 이 플라스틱 키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미 빼놨어요 제가. 자, 커버를 빼주면 바로 앞에 딱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 한 개도 아닌 두 개. 야, 이거 세 개를 가지고 왜 두 개를 했냐? 양쪽 좌우만 중요하냐? 가운데 중요하지? 그럼 양쪽 두 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쪽에 하나, 쭉 따라가서 또 사이드에 하나. 이거 돌려주시면 돼요. 형 연장은 필요 없나요? 연장 필요하지. 연장은 100원짜리 하나만 있으면 돼. 가제트한테 가서 동전 좀 달라고 그래. 100원만 달라고 그래. 아, 아니다. 가제트는 옛날 사람이라 100원이라고 하면 잘 모르니까 엽전, 상평통보 엽전 하나만 달라고 하면 줄 거야. 이 100원짜리 하나만 있으면 끝납니다. 자, 100원짜리로 낀 다음에 돌려주면 돼요. 컴온 베이비. 자, 여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있으면 100원짜리 놓고, 이게 화살표 꼭지가 하나 보이는데, 이 화살표가 보이는데 이 화살표와 이 빈칸이 마주치면은 열린 겁니다. 이렇게 들어주면 돼요. 아, 이거 동전뿐만이 아니라 이 작은 일자 드라이버도 하나 필요하겠구나. 짜라란. 여기에도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 좌우로 이 데일라이트에도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교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예쁜 소중한 데일라이트를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사고 나서 온 차량들 보면 데일라이트나 라이트 그런 부분이 너무너무 비싸가지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시라도 나중에 망가지면 어떨까. 전자제품들은 습기에 취약하죠. 이것도 따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한번 교환해 보세요. 장착은 분해 역순 그냥 껴주시고 엽전, 아니 동전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100원 말고 500원을 사용하세요. 생각보다 힘드네요. 그렇게 됐다면 앞쪽 데일라이트 업소번트 교환은 끝입니다. 끝. 다 그냥 장착해주면 돼요. 정말 이거 너무 간단해요. 아, 그리고 라이트에 장착된 업소번트는 업소번트가 장착되지 않은 헤드라이트에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할로겐 앰프 차량들도 뒤쪽 하우징을 탈착을 하면 이렇게 빈 공간이 있죠. 여기다가 업소번트를 양면 테이프를 하나 붙여주시고 꾸겨 넣어서 장착해주시면은 같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뜯지 않을 거예요. 우리 벨로우미한테 제가 넣어주려고 가져왔습니다. 그건 그렇고 뒤에도 가야 돼요. 이거 GN7 맞습니다. 보시면서 GN7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뜯어놔서. 자, 뒤로 트렁크가 장착이 되어 있죠. 자, 트렁크를 열어보겠습니다. 근데 그거 알아? 티거? 트렁크 열면 이거 불 안 들어온다? 아, 형 요즘에 그거 부르면은 간첩이죠. 어이가 없네. 자, 이 친구를 한번 빼볼 거예요. 커넥터 두 개만 분리해주면 되는데, 그런데 이게는 좀 까다로워요. 트립을 다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쉽게 잘 빠지지도 않습니다. 오케이. 그랜저 가제트 차, 그랜저 티진데 가제트 차에다 달아줄까? 이거 개조해줄까? 자, 여기에도 모이스처 업소번트가 들어갑니다. 아, 여기가 아니지? 여기지, 여기 끝에. 얘도 두 개가 들어가요. 딱 뒤집게 되면은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두 개가 들어갑니다. 와, 이거는 혼자서 셀프로 교환을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만약에 GN7을 갖고 계신 유저분께서 직접 교환하실 거라면 업소번트도 주문하시고, 그리고 이런 키 종류도 함께 주문하셔야 될 거예요. 이 키도 교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뺄 때 잘 부러져요. 라이트 두 개와 데일라이트 쪽 두 개, 그리고 뒤쪽에도 두 개, 총 6개가 들어가네요. 아, 한 군데 더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브레이크 등에도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확인하자고요. 뒤에 브레이크 등도 한번 확인해 보자고. 다 제가 풀어놨습니다. 업소번트가 이 브레이크 등에는 없습니다. 얘는 왜 없지? 얘는 습기가 않잖아? 하여튼 없어요. 시그널 쪽은 지금 제가 확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얘 후진등이 있는데 후진등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얘도 LED잖아. 야, 이거 어떻게 확인하냐? 형 거기서 중심 안 돼요. 아니, 앉아. 입 들어가요. 얘는 없는 것 같아. 손을 한번 넣어봐야 될 것 같아. 일단은 만져지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왜 미딩을 켰을 때 양쪽만 밝고 가운데는 흐리지? 형 그거 라이트 끼면 똑같아져요. 똑같아진다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밝아진다고? 아 얘가 가운데가 밝아지는 게 아니라 양 사이드가 어두워지네. 이렇게 앉아서 하자. 형 얼굴 환하게 하얗게 나오게. 자, 이렇게 흰 차들이 나올수록 관리를 해야 될 것들도 의외로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냥 무심코 그냥 사용해도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라이트, 이런 데일라이트, LED가 장착된 부품들은 부품 가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오늘은 자가 정비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요즘 들어서 부쩍 이 셀프 정비에 대한 관심도가 늘은 것 같아요. 내 차는 내가 관리하는 아주 좋은 문화가 정착된 것 같아서 좋습니다. 인터넷에 검색만 하셔도 셀프 정비소가 곳곳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샵도 셀프 정비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일단은 오늘 이야기는 셀프로 엔진오일 교환할 때 앞으로는 이렇게 해보세요. 내 차니까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엔진오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똑같은 엔진오일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기준을 나눕니다. 캔 타입과 카트리지 타입. 이 두 가지 타입에 따라서 엔진오일 교환하는 방법이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먼저 오늘은 이 카트리지 타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본닛 레버를 당겨주시고 본닛을 열어주세요. 맨손으로 하지 마시고 장갑을 꼭 착용해 주세요. 이렇게 해요. 간혹 니트릴 장갑을 사용하시는 분 계신데 니트릴 장갑은 엔진오일 교환하실 때나 아니면은 오일 정리 작업을 하실 때는 미끄러울 수가 있어요. 많이 미끄럽죠. 이런 면장갑을 사용하세요.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것이 에어클리너입니다. 에어클리너는 차종에 따라 다 다르지만 클립을 분리해서 여는 타입이 있고 오늘 이 차량처럼 앞쪽에 이 게이트가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오픈. 그리고 이 레버를 언락으로 돌려서 당겨주면 됩니다. 쭉 당겨주시면 돼요. 매번 엔진을 교환할 때마다 교환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10,000km마다 엔진을 교환하신다면 에어클리너를 함께 교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나는 그래도 에어클리너를 20,000km 또는 30,000km마다 교환할 거라 생각하신다면 에어컨을 빼신 상태에서 털어주셔야 돼요. 터는 방향은 밑에 쪽에서 이쪽으로 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상단에서 밑에 쪽 방향으로 에어로 불어주셔야 돼요. 교환하신다면 털 필요는 없겠죠. 여기까지는 다들 알고 계시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에어클리너를 그냥 털거나 교환하신 것만 끝내지 마시고 이 에어클리너 통 자체 내에 이 안에 있는 이물질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안쪽이 지저분하다면 에어클리너의 오염도가 더 빨리 진행이 되겠죠. 에어클리너는 정말 중요한 것이 터보 차량의 경우 이 에어클리너를 통한 공기가 터보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물론 필터가 100%다 걸어준다면 좋지만 그럴 수는 없기에 청결 상태도 무척 중요합니다. 미세한 그 먼지 알갱이, 돌 알갱이, 그 알갱이들이 빠른 속도로 날아와서 터보의 임펠러에 부딪히는 순간 또 그런 스트레스가 계속 발생하는 순간 터보의 불량사에도 종종 발생합니다. 큰 대형 화물차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에어클리너를 청소하시더라고요. 우리의 MI 소형차에서도 그런 습관은 아주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에어건으로 에어클리너가 없는 상태에서 먼지를 털게 되면 고스란히 그 이물질들이 다 터보 쪽으로 흡기란 쪽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이고요. 큰 낙엽이나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빨아당기는 힘이 강하다 보니까 유독 이쪽에 먼지가 많이 쌓입니다. 손이 닿는 부분까지 이렇게 물티슈나 짝 젖은 걸레로 닦아주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고요. 셀프 정비소에 방문하셨다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이 에어클리너 통을 그대로 탈착을 해서 이 안쪽을 청소해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겠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영상은 셀프로 내 차를 닦고 조이고 기름칠 때 그때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에어클리너를 분리를 해서 봐봐 이거 지금 이 에어클리너 장착을 잘못하신 거야. 삐딱하게 해가지고 다 씹혔잖아, 찢어졌잖아.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위쪽은 깨끗해요. 하지만 밑에 쪽은 이렇게 이물질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아주 고운 모래들이 밑에도 깔려 있어요. 이 친구들이 에어클리너를 통과해서 엔진 안으로 유입되는 순간 우리 엔진도 스트레스를 받겠죠.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장착하시면 기분도 좋아지실 거예요. 이 에어클리너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요령은 터보를 관리하는 요령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선 터보가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손이 무언가 들어가기 힘들고 에어클리너를 분리해서 청소를 하기 힘드신 분들은 진공 청소기로 청소를 해주셔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신품 에어클리너를 장착을 해야 되겠죠. 신품 에어클리너를 장착을 할 때 양 사이드에 이 고무 바킹이 있는데 이 바킹 발음 바로 잘해야 되겠다. 이 고무 바킹을 잘 맞춰주셔야 돼요. 이게 삐딱한 상태로 장착이 되면은 틈새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밑에 있던 이물질들이 그 틈새로 다 들어옵니다. 엔진으로 정확한 위치에 정확하게 장착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에어클리너 장착은 끝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남았네요. 오일 필터의 위치가 위쪽에 있는 차량들이 있고 하단에 있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옆에 박혀 있는 차량들도 있고 여기 좀 통일을 좀 하면 안 되냐? 오늘 차량은 상단에 장착이 되어 있네요. 일단은 오일 레벨 게이지를 빼주겠습니다.
오일 레벨 게이지를 뺀 이유는 오일량을 확인해보기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오일 교환을 할 거니까요. 가솔린 차량의 경우 이 레벨 게이지가 누렇게 변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변색이라기보다는 엔진을 때가 묻은 거죠. 이 레벨 게이지 끝단부에 찌꺼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찌꺼기가 있다면 엔진을 팬 부분에 엔진 때가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이 레벨 게이지에서도 중요한 것이 있어요. 레벨 게이지 상단에 보면 이렇게 오링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2개가 있는 게 있고 3개가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만 있는 것도 있고, 오래된 차량의 경우 이 레벨 게이지에 있는 오링이 없는 것도 있고, 근데 있는 차량의 경우 이 오링이 오래돼서 딱딱해져서 끊어진 차량도 있고 없어진 차량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레벨 게이지를 꽂았을 때 그 기밀작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오일 누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뺐을 때 꼭 확인하세요. 라쳇을 사용해서 오일 필터 캡을 분리할 겁니다. 라쳇 사용할 줄 아시죠? 방향이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저는 풀러줄 거예요. 필터 캡을 분리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너무 과도하게 체결된 것들도 있어요. 몇 번만 풀러주면 됩니다. 살살 돌려서 캡을 빼주면은 오일 필터와 함께 나올 거예요. 뺄 때 오일이 이쪽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뜨겁지 않은 상태라면 내 차는 깨끗해야 되니까 이렇게 헝겊을 대주시고 빼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필터를 뺐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지금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일단 교환할 필터를 빼주고, 이게 필터를 너무 오랫동안 안 갈게 되면 딱딱해져서 엔진에 큰 데미지를 줍니다. 필터는 꼭 갈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오일 필터 캡이 딱 보일 겁니다. 이 사이에 오링이 있어요. 이 오링을 귀찮아도 꼭 교환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앞에 오링, 꼭 이상하게 이 앞에 오링은 왜 교환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앞에 오링은 교환하셔야 돼요. 얇은 송곳으로 이용해서 앞쪽 오링을 빼줍니다. 이대로 오일 필터를 장착을 해서 껴주면은 오염된 엔진 오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금방 더러워지겠죠. 장착을 하시기 전에 깨끗하게 세척을 해주세요. 하츠 클렌을 사용해서 깨끗하게 닦아주셔야 돼요. 와, 이거 아직도 까맣게 나오잖아. 이렇게 깨끗하게 세척을 한 후에 일단은 장착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일 필터 하우징으로 가야 돼요. 이 필터 하우징에도 오염된 엔진 오일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기 한번 보시죠. 잔량이 남아있습니다. 일단 이 친구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차량을 올려서 오일 드레인을 풀어보겠습니다. 드레인 플러그를 분리를 할 거예요. 자, 이 드레인 플러그도 문제가 있네요. 자, 연장을 사용해서 한 번에 빡! 이럴 때는 그 비닐 장갑을 끼셔도 돼요. 이거 안 좋아 얘도. 자, 이 상태에서 초보자분들은 손에 엔진오일이 많이 묻어요. 어느 정도 볼트의 길이가 다 빠졌다 싶을 때 우리는 손을 놔줘야 됩니다. 엔진오일을 이렇게 자연 낙하로 최대한 다 빼주세요. 이제 우리는 할 일이 크게 없습니다. 엔진오일이 자연 낙하되는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이럴 때 이런 랜턴을 들고 하체 점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일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가 뭔가 많다 여기는. 하체 부싱은 괜찮은지 이 시간에 타의 공기압을 봐주셔야 되고요. 저는 점검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엔진오일을 배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 낙하로 서서히 빼내는 방법이 있고, 석션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방법이 더 좋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석션기를 사용해서 엔진오일의 잔량을 빼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셀프 정비 코너에서는 이렇게 석션 장비도 준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작업을 하시는 분의 취향에 따라 다르겠네요. 자, 이렇게 다 엔진오일이 배출이 됐다면은 제일 중요한 건 이 드레인 플러그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드레인 플러그를 2회에서 3회 정도 교환하실 때 이 드레인 플러그를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드레인 플러그가 나사선이 풀었다 조였다 하면서 망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일팬 쪽에 나사선도 망가진 경우가 또 있고요. 그렇게 되면 또 비싼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에 드레인 플러그를 재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도, 하지만 꼭 교환하실 게 또 있어요. 여기 지금 어디 갔어 이거? 와샤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여기 붙어있나? 여기 있다. 이 와샤 좀 제발 좀 꼭 좀 교환해 주세요. 그래도 이 차량은 교환을 하긴 한 거야. 평평한 와샤가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턱이 발생합니다. 드레인 플러그가 장착되는 부분과 오일팬이 장착되는 부분과 겹쳐지면서 턱이 발생하고, 계속 재사용하다 보면 여기서 오일 누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드레인 플러그도 몇천 원 안 합니다. 직접 교환하실 때 부품업체에 방문하셔가지고 이 드레인 플러그를 구매하세요. 자동차 제작사에서 판매하는 오일 필터를 구매하시게 되면 와샤가 같이 공급이 됩니다. 저는 원래 이 차량도 이 드레인 플러그를 신품으로 교환하고 와샤도 신품으로 교환할 거예요. 나사선이 안 좋아하실 건 하나. 이게 정상적인 상태는 손으로 이렇게 풀면 살살살살 잘 풀리는데 한 번씩 탁탁탁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손으로 최대한 돌려주세요. 봐, 플러그만 교환했을 뿐인데 잘 들어가잖아. 끝까지 들어간다고, 정상적이면. 밑에 살짝 오일이 묻었던 건 닦아주고 손으로 최대한 조여주고, 그 다음에 너무 꽉 조이시면 안 돼요. 얘도 규정 토크가 있어요. 자동차 제작사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강한 토크는 절대 아닙니다. 주변을 깨끗하게 닦아줘야 돼요. 자, 이제 다시 위로 가시죠.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자연 낙하했을 때 오일 필터 하우징에 있던 오일들도 대부분 많이 빠집니다. 하지만 아직 남아있죠. 이대로 되면 신품 엔진 오일이 같이 또 희석이 된다고. 캔 타입이거나 아니면 밑으로 장착된 카트리지 타입들은 크게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위에서 장착된 카트리지 타입들은 이 하우징 안에 폐유가 나와 있습니다. 석션기가 있다면 석션기로 좀 빼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석션을 하셔도 되고, 석션기 없다면은 굳이 안 하셔도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차는 내가 지킨다. 차가 정비를 깔끔함을 원하시는 분들은 직접 한번 해보세요. 이제 필터를 장착을 할 거예요. 이 두 가지 제품을 사용할 겁니다. 다이소 또는 주금소에 가시면 3,000원이면 구매가 가능한 것 같아요. 필터를 그냥 장착하는 것이 아닌 내가 사용하는 엔진 오일에 좀 담가줄 거예요. 꼭 내가 사용하는 엔진 오일을 담아주세요. 오일 필터를 담가줍니다. 생각보다 빨리 스며들어요. 저는 촉촉하게 다 적시는 것을 좋아해요. 구멍이 있는 이 안쪽부터 넣어주면 잘 들어갑니다. 이 오일 필터가 엔진오일을 빨아들일 동안 저는 이 오링을 장착할 겁니다. 이것도 제발 견하세요. 이게 셀프 정비 작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있어요. 다 잘해놓고 이거 하나 때문에 엔진오일이 줄줄 새가지고 엔진이 붙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개의 턱이 있어요. 위에 턱과 밑에 턱. 밑에다 끼셔야 돼요. 위에다 끼는 순간 심리도 못 가서 발병합니다. 밑에, 꼭 밑에. 이 상태에서 또 그냥 장착하시는 것도 저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이 풀통이 필요한 거예요. 이 풀통은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아주 좋아요. 여기다가 또 엔진을 담아주면 돼요. 풀통에 엔진오일을 가득 담아왔습니다. 잘 나와. 한 방에 잘 나와, 한 방에. 제가 이것만 잡아도 딱 눈치채셨죠?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엔진오일을 손으로 묻혀서 이렇게 바르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풀은 아니지, 이제. 엔진오일을 이렇게 오링에 발라주면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정말 잘 발리거든요. 그 엔진오일을 손에 묻힐 필요가 없어. 손에 묻으면 뭐 정력이 좋다고 하면 내가 뭐 손에 다 발라뒀겠지만 나는 아직 건강해. 내가 자주 사용하는 엔진오일을 이렇게 담아놓으면 한 100년은 쓸 것 같은데, 차 폐차할 때까지.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니틀 장갑을 껴야 되겠네요. 니틀 장갑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이거 완전 신데렐라 사이즈인데? 민철이 너 신데렐라 발 사이즈가 몇인지 알아? 275야 인마. 필터를 빼주겠습니다. 축축하게 잘 먹은 것 같아요. 야, 이거 꿀 같은데? 꽂아준 상태에서 장착을 하겠습니다. 들어가자. 잘 머금고 있어서 방울방울 흘릴 일은 거의 없어요. 쿡 누른 상태에서 손으로 돌려줍니다. 손으로. 이 캡이 플라스틱이라서 캡에도 조임 토크가 써 있어요. 얘도 과도하게 조여주면 안 돼. 장착이 잘 됐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오링이 씹혀서 튀어나와 있는지도 확인해야 돼요.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엔진 오일을 주입해야 되겠죠. 오일 캡을 열고 그 다음에 오일을 주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정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디자인 커버를 열어주세요. 캡을 열기 전에 주위로 좀 닦아주세요. 이 주위에도 먼지가 소복하게 쌓여 있어가지고 캡을 열고 닫고 할 때 이 먼지가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최대한 닦아준 상태에서 캡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이 사이도 바깥쪽으로 닦아주세요. 이 캡도 좀 닦아줘야 되겠죠. 엔진오일 주입을 해야 되겠죠. 엔진오일 주입할 때 이렇게 주입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놓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돌려서 넣어주시면 훨씬 더 편합니다. 비교를 해보면 앞으로는 꿀렁꿀렁 이렇게 되는데, 옆으로 돌리시기만 해도 아주 부드럽게 들어가요. 엔진오일이 틀 리가 없는 거죠. 소소한 팁, 정량에 맞게끔 딱 주입을 합니다. 캡도 장착을 해야 되겠죠. 살살 돌려서.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시동을 걸어서 오일 필터 쪽에서 혹시라도 오일류가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자동차 정비사분들은 실수하실 확률이 낮지만 셀프 정비를 하시는 분들은 실수를 꽤 많이 하세요. 그래서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꼭 확인 한번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있죠. 이런 캔 타입도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얘는 담그는 게 아니라 부어주면 돼요. 이게 생각보다 양이 많이 들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대한 가득 넣어주신 거를 추천해요. 제 무기인 풀로 오링을 발라주겠습니다.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세팅 끝! 캔 타입의 경우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고 이 비닐로 덮어놔주면은 작업을 하기가 좀 더 수월합니다. 필터에 오일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이유, 가득 담아주는 이유는 초기 시동 시에 엔진 마모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빈 공간을 최소화시켜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차를 관리할 때는 이 필터에다가 오일 첨가제를 가득 부어줍니다. 엔진을 교환하고 오일 필터에 엔진을 가득 담겨져 있다면은 초기 시동 때 그 소리부터 달라요.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것은 포터입니다. 포터 같은 경우 오일 필터의 크기가 크고, 오일 교환할 때 오일 필터에 엔진을 가득 넣고 시동을 걸었을 때와 오일 필터에 오일을 넣지 않고 시동을 걸었을 때 그 엔진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납니다. 내 차도 이렇게 해보세요. 이러한 소소한 관리도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직접 엔진을 교환하신다면 오늘처럼 해보세요. 자동차는 애정을 주는 만큼 저희에게 보답을 합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에게 기술료는 항상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엔진을 교환할 때 꼭 해야 될 게 있는데, 에어컨 필터? 오늘은 우리 PD 민철이가 저를 이 앞에 세워놨어요. 형한테 여기 앉으라고 한 이유가 뭐야? 제가 자동차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 오늘 이렇게 한번 모셔봤습니다. 야, 너는 맨날 자동차 영상 촬영도 하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로 온다고. 네가 궁금할 게 이제 없잖아. 더 이상 이미 다 알잖아. 영상을 찍으면서 많이 배운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있나 해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지금 나한테 시비 거는 거야? 꼭 내가 뭐 작업 없고 이렇게 해야 되나 뭐 그거 시비 걸려고 온 거야? 내가 인마 너랑 형동생하고 있어도 너희 어머니 아버지랑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난다고 너 때문에 족보가 꼬인 거 아니야? 제가 꼬은 게 아니라 형님이 꼬아놓으신 겁니다. 야 그래서 뭐가 궁금한데? 가솔린 자동차에서 꼭 교환해야 할 소모품이 있잖아요. 그렇지 많지. 근데 그게 왜? 저는 그 중에서 점화 플러그가 궁금합니다. 점화 플러그? 점화 플러그는 꼭 한 번에 다 교환을 해야 되나요? 너 근데 점화 플러그가 뭐 하는 건지는 알고 얘기하는 거야? 가솔린 기관에 혼합가스에 점화를 하는 장치 아닙니까? 너 지금 핸드폰 뭐 보고 있냐? 문장이 너무 고급진데? 맞아. 그런데 이게 꼭 왜 4개를 교환해야 되냐? 꼭은 아니야. 4개를 교환하지 않아도 돼. 왜냐면 점화 플러그는 부품이 한 개씩만 더 공급이 돼. 점화 플러그가 완전히 죽지 않는 한 점화 플러그가 불량해졌거나 뭐 성능이 떨어졌다는 것을 일반적인 운전자분들이 그거를 좀 감지하기는 좀 어렵지. 원하면 한 개씩만 교환해도 돼. 점화 플러그도 제품의 종류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대략 4만 킬로마다 교환을 권장하고 있어. 권장이지 무조건이 아니라. 교환 권장 주기가 4만 킬로 이상이다 보니까 한 개씩만 교환하는 것보다 한 번에 교환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 뭐 장단점이 있겠지. 하나씩만 교환하면은 부품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물론 정비사의 의견도 있겠지만 그 소비자의 의견도 또 존중을 해드려야지. 우리 같은 경우는 뭐 하나만 교환하시면 하나만 교환도 해드리고 하지만 4개를 한 번에 교환하시는 것을 권장을 하지. 내가 무조건 강요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형님 그러면 점화 코일은요? 코일도 4개 들어가잖아요. 아 그렇지. 점화 코일 4개 들어가지. 통상적으로 점화 코일을 교환하실 때 점화 플러그로 같이 함께 교환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 사기통 엔진의 경우 점화 코일 4개가 들어가지. 이 점화 코일도 한 개씩 또 판매가 된다는 거. 점화 플러그의 문제보다 점화 코일의 문제가 더 자주 발생을 하지. 민철은 너 점화 코일은 또 뭔지 알고 물어보는 거야? 연료를 점화하기 위해 플러그에 전기 스파크를 만드는데 필요한 자동차의 점화 시스템 아닙니까? 오씨 너 정체가 뭐야? 너 자동차 전공한 거 아니잖아. 이걸 네가 다 외웠다고? 나보다는데? 아 자존심 상해. 여기 설명 잘하는 거야. 점화 코일도 당연히 한 개씩 공급이 되고 있지. 점화 코일이 불량할 때 물론 자동차 정비사들은 스캔 데이터나 아니면 점화 파형을 보고 양불 판정을 내릴 수가 있지만 일반 운전자들은 몸으로 느낄 수 있어. 대부분 고객님들이 그렇게 표현하죠. 뒤에서 뭔가 당겨요. 당기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면 차가 꿀럭거려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차가 꿀럭꿀럭거리면서 이상한 냄새가 막 나. 표현을 하자면 약간 연탄가스 냄새 같은 그런? 누가 맡아도 이거 건강에 좋은 냄새는 아니다. 그런 냄새가 나지. 그럴 때 점화 코일을 교환을 하는데 점화 코일도 이제 플러그랑 수명이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길 수가 있어. 점화 코일 같은 경우는 나는 뭐 한 개씩 교환해도 조금은 어느 정도는 무관하다고 생각을 해. 이게 한 개가 나갔다 해서 당장 바로 내일 당장 나가고 또 당장 나가고 또 당장 나가고 막 그런 건 아니더라고. 물론 그럴 수도 있어. 오늘 한 개를 교환했는데 뭐 일주일 뒤에 또 한 개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근데 그런 경우는 조금 드물고 못해도 몇 달은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이상이 없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몇 개월 뒤에 또 불량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후에도 그냥 이상 없이 타고 싶어. 그러면 한 번에 교환하는 방법도 좋고 그렇지 않고 조금 절약을 하고 싶다. 문제가 발생된 것만 교환하고 싶다 싶으면 한 개씩만 교환하면 되지. 점화 코일이 아마도 H사 기준으로 한 2만 원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개만 해도 8만 원이라고. 거기에 또 기술료도 들어가고 한 번에 큰 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교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비용적인 부분이 좀 부담이 된다면 하나씩도 교환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게 말이지 점화 코일 또 점화 플러그 이거는 또 4기통과 또 6기통은 또 다르단 말이야. 6기통 엔진의 경우 특히 V6 직렬 말고 V6 엔진의 경우 앞쪽과 뒤쪽이 있다고. 뒤쪽 같은 경우는 하나씩 교환하기엔 너무 우리가 돈이 많이 들어. 앞쪽은 언제 어느 때든 하나씩 바꿀 수가 있지만 뒤쪽은 흡기 매니폴드를 분리를 해야지만 점화 플러그와 점화 코일을 교환할 수가 있다고. 흡기 매니폴드를 탈거하는데 또 기술료가 있겠지. 하나 교환하고 또 흡기 매니폴드 탈거하면 기술료가 또 몇만 원씩 들어가고 또 몇만 원씩 들어가고 그러면 더 손해란 말이야. V6의 경우는 뒤쪽을 코일이나 점화 플러그를 교환한다. 그때는 부품값이 좀 들어가더라도 한 번에 더 교환하는 것을 권장한다. 오히려 더 절약이라고 생각해. 그 부분이 V6의 경우 또 차종마다 다르긴 한데 점화 코일을 교환할 때 점화 코일 배선들이 있어. 예전 그런 긴 배선 타입들 그런 타입들은 요즘에 찾아보기 어렵고 점화 코일에 껴지는 그 커넥터 배선만 짧게 끊어져서 나오는 차량들이 있어. 그럴 경우는 몇천 원 안 할 거야. 그 배선도 함께 교환하는 게 더 낫겠지. 왜냐면 이게 대부분 다 딱딱해지고 막 꺾이고 부러지고 배선이 막 옷을 벗기 시작. 일체형인 거는 뭐 바꿀 필요가 없지. 일체형은 막 몇십만 원씩 하는데 그걸 바꿀 수가 없지. 그럼 제 차는 한 개씩 바꿀까요? 2개씩 바꿀까요? 네 차는 한 개씩만 바꾸면 되지. 저는 한 번에 다 바꾸고 싶은데요. 그거는 내 돈 들어가는 거잖아. 네 복지를 위해서 내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한 개씩 바꾸는 게 나한테는 더 좋은 거고 네 입장에서 한 번에 다 바꾸는 게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아무튼 제 차는 한 번에 다 바꾸겠습니다. 고라니 새끼 엄마를 키웠구나.
형님 근데 디젤 차에도 비슷한 게 들어가 있지 않나요? 디젤 차도 비슷한 게 있지. 난 처음에 이 디젤 차에 들어간 예열 플러그를 보고 막 모았었어. 처음 장비할 때. 총알 같잖아. 막 이쁘잖아. 민철이 너 예열 플러그에 대해서 얘기해봐. 네가 이것까지 알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실린더 헤드에 부착돼서 압축 공기를 예열시키는 부품 아닌가요? 또 뭐야 정체가 진짜. 100% 정답이라 할 수 없지만 뭐 틀린 말도 아니고 뭐 그 정도만. 자동차의 모든 것 메인 PD 이 역할 톡톡 하고 있고. 내가 이런 걸 너한테 말해준 적은 없는데. 기본 상식 아닙니까? 상식이 있는 놈이 한 개씩만 교환한다니까 4개 한 번에 다 교환해달라고 하는 게 무슨 상식이야. 상식은 예열 플러그도 마찬가지야. 당연히 한 개씩만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근데 이게 참 조금 뭐랄까 아이러니한 거라고 해야 되나? 이 고객님들이 정말 플러그도 4개를 한 번에 다 판매하는 걸 알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고 마코일도 한 번에 4개 다 묶어서 판매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많이 계셔. 예열 플러그도 한 개씩 다 공급이 돼요. 그런데 이 예열 플러그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경고등을 띄워. 민철이 너 뭔지 알아? 돼지꼬리 모양으로 생긴 거 아닌가요? 그래, 이제 코일 모양 그 모양을 띄우면 이제 100%라고 할 수 없지만 예열 플러그 쪽에 문제가 생겼다고 봐. 물론 전기 배선 장치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모듈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거의 확률적으로 높은 부분은 바로 예열 플러그지. 그 경고등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를 이야기를 해주지. 정비사들은 이제 스캔을 통해서 몇 번, 예를 들어서 4개통이 하고 뭐 1번이 문제인지 2번이 문제인지 3번이 문제인지 4번이 문제인지 5번이 문제인지 6번이 문제인지 이렇게 알 수가 있어. 예열 플러그가 문제가 생기면 뭐 겨울철에 시동이 무척 힘들 수도 있으니까 문제가 생겼다면 또 바로바로 교환하는 게 가장 좋겠지. 물론 얘도 한 개씩만 판매가 된다. 그리고 한 개씩만 교환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정비사에 방문하면 고객님들한테 말씀을 드려. 예를 들어서 뭐 4개통의 경우 2번 예열 플러그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만 교환할 수도 있고 4개를 한 번에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수명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말을 토대로 소비자분들이 이제 선택하실 수가 있겠지. 한 개씩 교환한다면 비용을 조금 어느 정도 많이 절약할 수가 있겠지. 근데 얘도 문제인 게 V6, 디젤 V6의 경우 얘도 쉽지가 않아. 그리고 점화 플러그를 교환하는 것보다 예열 플러그를 교환하는 게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기술료가 조금 더 올라가 있겠죠. 오늘 정리. 점화 플러그, 점화 코일, 예열 플러그 한 개씩도 판매가 된다. 그리고 한 개씩만도 교환할 수가 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정비사의 의견을 토대로 소비자가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된다. 만약에 셀프 정비를 잘 하시는 분들은 직접 한 개씩도 교환하시더라고 많이. 근데 디젤 자동차 예열 플러그를 셀프로 교환하시다가 좀 큰 사고를 쳐가지고 정비업소 쪽으로 의뢰를 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 자, 민철이 너도 셀프로 한번 도전하는 거 어때? 형을 괴롭히지 말고. 저에게는 쇼미형과 푸우형과 티보형이 있습니다. 부탁할 분들이 아주 많아요. 우리 이 카멘 패밀리 중에서 내가 봤을 때는 네가 제일 큰 수혜자다. 오늘 찾아온 제네시스 GV80 이 고급 차량에 아주 단단히 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은 주행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특별히 무언가 차가 안 나간다거나 차가 부조를 한다거나 그런 특별한 증상이 있는 차량이 아닙니다. 오늘 문제는 경고등 문제예요. 그런데 와 이거 심각한데요. 정말 심각합니다. 차량 클러스터에 엄청나게 많은 그 경고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에 관련된 경고등은 모두 다 뜨고 있는 것 같아요. 주행거리는 대략 12만 킬로 정도 운행한 차량인데 일단은 보증기간은 끝난 차량입니다. 와 이게 어떤 문제일까요? 물론 저는 어떤 문제인지 감이 오고 있습니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문제가 어떠한 문제인지 딱 느껴지실 거예요. 하지만 혹시라도 자동차 정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러한 문제로 고객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경험이 없을 경우 그럴 때는 정말 난감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지? 멘붕에 빠질 수가 있어요. 또 그 반대로 독일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은 주행 중에 갑자기 온갖 경고등이 다 이렇게 떴을 때 엄청나게 당황하실 거예요. 차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나? 최소한 5개 이상의 경고 문구가 클러스터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클러스터만 확인했을 때는 아주 차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대부분이 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자동차가 무척 똑똑해졌거든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벌써 해가 다 저물었네요. 현재 저희 샵에는 사고 차량들 때문에 차량에 리포트를 올릴 수가 없는 관계로 급하게 내일 당장 이 차량을 출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자동차의 모든 것 패밀리 샵인 입장 레오에게 가고 있습니다. 레오가 아직 퇴근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단 레오한테 차 이야기는 하지 않고 저녁을 먹자고 밥을 사준 후에 부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레오가 덩치만 컸지 마음이 정말 착하거든요. 아직 퇴근하지 않은 거를 제가 확인했으니까 레오에게 가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웰컴 투 더 정비. 입장 레오의 샵은 천안에 있는 대형 마트에 있습니다. 레오 형이 왔다. 레오 오늘도 형이랑 같이 놀자. 어우 이런 차를 어떻게 타고 다녀? 차가 이렇게 커서 이거 뭐 맨날 작은 차만 타다가 뭐 이런 차 타려니까 너무 힘드네.
이 GV80도 한 5년 더 지나면 차값이 쭉쭉 떨어지겠지? 난 그때 사야지. 입장 레어가 어디 갔을까? 저기 있다. 저기 뭐 보였다. 야야야야야, 너 뭐 하는 거야? 왜 거기서 뭐 있어? 왜? 형 왜 오셨어요? 너에게 할 말이 있어. 아니에요. 안 들을래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형 찾으셨어요? GV80도 타고 왔네? 오, 돈 많이 버실 것 같은데요? 형은 저급이 아니에요. 벨로미가 있잖아요. 야, 네가 뭔데 형 등급을 나눠? 어? 밥이나 먹자, 밥. 밥 사준다고요? 진짜죠? 가자. 좀 의심스러운데 지금 잠깐. 레오, 이제 밥값은 해야지.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형님이 괜히 밥 사주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밥값은 해야지. 밥값은 일하기 싫은데. 이미 장갑까지 꼈잖아. 이거 벗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벗을게요. 형 뭔데요? 저 오늘 집에 일찍 가고 싶어요. 너무 일찍 집에 가고 싶어? 나도 처자식 있는 몸이야. 집에서 마누라 기다리고 있다고요. 형은 집에 가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참 어처구니가 없네. 참나 어이가 없어. 오늘 네가 할 일은 아주 간단해. 뭔데요? 이 차가 고장나게 뭐가 있어요? 형 이거 오일만 갈면 돼요? 오일로 가긴 갈 건데 네. 엔진 오일은 아니고 너도 알 거야. 형이 힌트 줄게. 맞춰봐. 차 운행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 지장 없으면 그냥 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장은 없는데 클러스터에 경고등이 많이 떠. 엔진 경고등이요? 아니 엔진 경고등이 아니라 여러 가지 브레이크 관련된 경고등들이 주르륵 다 떠 있어. 설마 형 이거 보증 수리 되는 거 아니에요? 보증수리 끝났으니까 내가 이거 하려고 하지. 보증수리가 남았는데 내가 이걸 해서 고객님한테 돈을 받으면 내가 또라이지. 형 또라이 아니에요? 나보다 등치가 커서 참는다. 입장 레오는 참고로 제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이런 경우 잘못 판단해서 엉뚱한 거 교환하거나 아니면 비싼 고가의 부품 교환하는 경우도 아주 간혹 있었잖아. 네. 그게 어떤 거지? 통합형 전자 브레이크. 99만 원. 네. 만원 모자란 100만 원. 그래, 그 부품 99만 원짜리잖아. 네. 그거를 교환하고도 잡힐 수도 있지. 네, 맞아요. 거기에 우리가 오늘 교환하려고 하는 부품이 있으니까 네. 달려있잖아. 네. 예전에 이 부분 때문에 그 값비싼 100만 원짜리 부품을 교환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잖아. 맞아요. 저도 본 것 같아요. 네가 보진 않았겠지. 들었겠지. 네, 들었어요. 형이 그래서 너한테 작업을 하자고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밥을 사 먹인 거고. 왜냐면 이런 경우가 또 발생할 수가 있잖아. 동일 차종에서, 그지? 네. 자, 오늘은 그래서 입장 레오와 함께합니다. 자, 너에게 줄 선물이야. 오늘의 주인공. 영어 읽을 수 있어? 스위치 아세일 레벨 인텍 모르겠어요. 오늘은 지금 입장 레오가 있는 부품을 교환할 겁니다. 작업은 너무너무 간단해서 금방 끝나요. 그러면 형님이 하셔야죠 이거. 그래서 내가 너한테 밥을 샀잖아. 밥만 사주는 거 아니었어요? 우리 서로 오고 가는 게 있어야지. 좀 뜯어서 좀 보여드려봐. 너만 보지 말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 부분만 교환하면 오늘 이 증상은 싹 다 사라질 거예요. 일단은 상단 카바를 벗겨줘야 합니다. 브레이크 리저버 탱크고요. 뚜껑을 열겠습니다. 오늘 교환할 스위치는 리저버 탱크 하단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파손되지 않게 잘 빼놔야 돼요. 잘못하게 되면 깨질 수도 있고 망이 찢어질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잔류가 흐를 수가 있어서 보루를 깔아주겠습니다. 작업은 간단해요. 스위치 커넥터 빼고 스위치만 빼면 될 것 같아요. 빠집니다. 자. 오버하지 마. 오버. 진짜. 빠졌어요. 신기하게 생겼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신품이고 이게 구품입니다. 형, 근데 이게 무슨 원리예요? 야, 나한테 물어보지 마. 나도 너랑 똑같은 정비사야. 우리가 엔지니어는 아니잖아. 이런 걸 제작하는. 대학교 졸업장 3개 있다고 맨날 자랑하시잖아요.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야. 이거 전공은 아니라고. 자, 빨리 신품 장착. 네. 뺄 때 힘든데 꽂을 땐 쉬워요. 다 꼈어? 네. 딸깍 끝났어요. 빨리 클러스터로 확인해봐야지. 다 사라졌나 안 사라졌나. 형이 사라져주시면 안 돼요? 저희 샵에서? 야, 형이 밥 산 사람한테 너 그렇게 할 소리야? 형이 너한테 재밌는 일감을 물어봤잖아. 형, 이거 저 5대나 넘게 해봤어요. 솔직히 형이 귀찮아가지고 저 시키신 거잖아요. 밥값 5만원 내느니 형이 직접 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괜찮아. 나는 5만원보다 너를 힘들게 하는 게 난 더 좋아.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보자. 네. 100%, 1000%, 1000% 리얼. 시동을 걸면 과연 오, 다 사라졌어. 진짜 싹 다 사라졌어. 싹 다. 아무것도 없어요. 야, 클러스터에서 표시됐던 그런 모든 종류들이 싹 다 사라졌습니다. 레오, 네. 스캔 한번 찍어보자. 그래도 고장 코드가 과거로 표시될 수도 있잖아. 네.
뭐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네. 아무것도 안 되네. 네. 와, 대박. 대박까지는 아니고 좀 오바다, 대박은. 자, 이렇게 경고등이 모두 다 싹 다 사라졌습니다. 레오, 이거 부품값이 얼마야? 부품 전패 좀 가져봐봐. 네. 얼만데? 보여줘봐. 2,640원이요. 움직이지 마. 너 이렇게 사람이 삐딱하냐? 똑바로 서라, 좀. 2,640원? 40원. 네. 2,640원에 모든 경고등을 지워버린 거야? 최고다 이거. 형 빨리 집에 가세요. 야야야, 형 다리 꼈어. 다리 꼈다고. 모두 다 끝냈습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이 원인을 없앨 수가 있어요. GV80이 장착된 이 레벨 센서는 예전 자동차의 브레이크 시스템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레벨을 감지하는 방법도 달라요. 오늘 교환된 부품을 열어보면 안쪽이 다 타버렸어요. 간혹가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100만원가량이 넘는 부품들을 교환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물론 보증기간이 있으면 보증 수리를 받으면 됐었고요. 특히 오늘 차량처럼 보증기간이 아주 많이 지난 차량들은 운전자 자비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영상 꼭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방식의 레벨 센서가 장착된 차량들은 이러한 경고등이 발생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부품만 따로 공급이 되니까 교환하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작업 방식은 브레이크 리저버 탱크를 탈거를 해서 브레이크액이 완전히 싹 다 빠진 상태에서 교환하는 방식이 있고, 그렇지 않고 훨씬 더 비용을 더 줄이고 작업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그 좁은 공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작업자의 손과 공구를 이용해서 스위치만 빼내서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작업 시간은 대략 20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영상을 찍지 않았다면 벌써 끝났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1억이 넘는 자동차의 경고등을 없애보자. 단돈 2,000원에. 야, 이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 아니 이게 뭔데 도대체. 푸차 거라고? 쟤는 꼭 뭐 이랬으면 나를 시키려고 하더라. 뭐 이렇게 많아 부품이. 한두 개가 아닌데? 이거 지금 나한테 해달라는 거야? 버르장머리 없는 것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오늘 이야기는 자연스에서 나오는 그 진동들, 소음이라고 해야 되겠구나. 소음들. 그런 소음들을 아주 작은 비용으로 그리고 셀프 정비로 할 수 있는 것들 몇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한 개씩 찾아볼 거예요. 몇 가지는 교환이고 몇 가지는 조여보자. 깎고 조이고 기름치자. 티고 뭐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야 영상 찍는데. 티고 너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영상 찍고 있단 말이야 지금. 정리해야죠, 정리. 우와, 너 형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지겹겠다 너. 실물도 보고 사진도 보고. 아유, 나와버려. 일단 본닛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러다가 후차는 내가 다 고쳐주겠어. 자, 본닛을 열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왜 오래된 차량들이 시동 걸고 쓰면은 엔진에는 이상이 없는데 뭔가 드르륵 뭐 떠는 소음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차도 한번 걸어볼까? 이 차도 떠는 소리가 발생하네요. 무언가 엔진 소리와 다르게 떨림음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디자인 커버를 눌러주면 소리가 안 나. 나고 안 나고 나고 안 나고. 뭐 디자인 커버를 교환하면 딱 좋겠죠. 하지만 제가 디자인 커버를 교환하려고 영상을 찍진 않았겠죠. 대부분의 자동차에는 이렇게 디자인 커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바로 이쪽에 있어요. 디자인 커버 뒷면에 보면 이렇게 구멍이 있습니다. 이게 다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푸가 저에게 이거를 던진 거예요. 바로 인슐레이터. 이렇게 고무만 따로 공급이 됩니다. 아니 일을 시킬 거면은 이거 비닐을 다 뜯어서 주든가. 반짝반짝한 신품이 공급이 됩니다. 금액이 상당히 저렴하겠죠. 교환 방법도 무척 간단해요. 그냥 골고루 다 빼주면 돼요. 이게 겨울철에는 고무가 딱딱해져서 빼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살살 밀면 이런 식으로 빠집니다. 넣을 때는 방청제를 조금 뿌려주면 더 잘 들어갈 거예요. 쏙 빼는 게 어렵지 끼는 거는 간단합니다. 연식이 오래된 차량일수록 이 인슐레이터에서 소리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 꼭 내 차의 엔진에 무언가 큰 문제가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아무리 러프하게 잡아도 교환하는데 시간은 대략 5분 미만. 이 인슐레이터가 공급이 된다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 커버를 그냥 빼놓고 다니신다거나 뭐 그냥 소리 나는 대로 그냥 타고 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 고무 덩어리 이것만 교환해도 엔진 소리가 조용해집니다. 푸의 카니발도 무척 조용해졌을 거예요.
와, 그냥 딱딱 맞아서 뭐 유격이 전혀 없네. 흔들림이 없어, 흔들림이. 그리고 셀프 장비로 가성비 좋은 작업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푸우 차량은 이 커버를 띄어야 되지만 이 커버를 띄지 않고 작업할 수 있는 차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위에 상단 커버를 분리해 볼게요. 차종에 따라 작업 방식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카니발 차량은 조금 어려운 편이에요. 일반 가솔린 차량들은 작업성이 훨씬 더 쉽습니다. 바로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라디에이터 마운팅 브라켓입니다. 이 상단에 있는 거예요. 이 부분. 내연기관 자동차는 어쩔 수 없는 진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진동을 감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많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 합성 고무들도 많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라디에이터 쪽도 라디에이터 호수와 같이 엔진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진동이 라디에이터 쪽으로 고스란히 들어오고 차체의 진동도 라디에이터 쪽으로 고스란히 전달이 됩니다. 그 라디에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단과 하단에 이런 마운팅들이 장착이 되었는데 하단은 그냥 동그란 고무 덩어리고 위쪽은 이렇게 마운팅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볼트 2개만 풀어주면 쉽게 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쉽게 나옵니다. 이 신품과 구품의 이 높이 차이가 확실히 낮아졌습니다. 정말 오래된 차량들은 이 마운팅이 안에가 찢어져서 이 고무가 덜렁덜렁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라디에이터가 드르르 떠는 소음이 또 발생을 해요. 이것도 정말 아주 저렴한 비용에 가성비가 너무너무 좋은 작업입니다. 강력 추천. 반대쪽은 작업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다시 작업을 하고요. 이런 마운팅은 이 터보 차량일 경우 인터쿨러 상단에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셀프로 정비하실 경우 인터쿨러 쪽도 함께 교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인터쿨러 쪽도 들어가 있습니다. 라디에이터 밑에 쪽으로도 마운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셀프로 교환하시기는 무척 어려우실 거예요. 혹시라도 라디에이터를 교환하실 경우에는 하단부나 상단부에 있는 이런 마운팅을 함께 교환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뜯었을 때 제가 또 보여드리고 싶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본닛 로크입니다. 로크. 이 부분이 오래되게 되면 부식이 정말 많이 발생을 합니다. 부식에 의해서 망가질 경우 본닛을 잘 못 여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항상 부식이 발생이 있더라고요. 이 친구도 뭔가 뻑뻑합니다. 득득득득 걸려요. 신품은 부드럽거든요. 윤활 방청제를 아주 종종 가끔씩 이렇게 도포해 준다면은 이 로크의 분량을 조금 줄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중에서 이게 바로 기름치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금방 부드러워졌는데요.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본닛에 장착된 고무 덩어리들입니다. 오버슬램이라고 하고요. 이런 고무들이 간혹가다 보면 있어야 될 자리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거의 본닛을 교환했다거나 아니면 판금도색을 했을 때 장착을 하는 걸 깜빡하고 안 껴지는 경우, 그런 경우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닛을 열었을 때 본닛에서 무언가 소리가 난다. 오버슬램을 확인해 보시고요. 또 이쪽에 큰 고무 덩어리들, 이런 고무 덩어리들은 본닛의 높낮이를 조금 단차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본닛의 높낮이가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다. 그럴 때 조금 조절해서 단차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본닛 힌지 부분에도 가끔씩 윤활제를 도포해 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힌지 부분이 부식이 될 경우 본닛이 뻑뻑하게 열린다거나 아니면 잘 안 닫히는 경우가 있어요. 또 다른 부분, 이 부분은 소음도 유발할 수 있고 와이퍼 암의 상태를 조금 안 좋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눈 많이 왔을 때 눈을 치우지 않고 작동을 할 경우 또 문제가 발생을 해요. 또 그걸로 인해서 정비업소에 방문한 경향도 있고요. 눈이 쌓이기 전에 이 와이퍼암에 있는 캡을 열어서 너트를 한 번씩 조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래 사용하면 조금씩 유격이 발생하거든요. 이 와이퍼암에 장착된 이 캡이 간혹 가다가 어디론가 막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니까. 이 친구도 이만큼씩 돌아가네. 그렇게 힘을 주지 않은데도 조여집니다. 이 캡도 공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라도 와이퍼암에 이 캡이 없다면은 이 캡도 구매해서 껴주세요. 이 부분에도 부식이 됐다면 윤활제를 좀 뿌려주면 좋겠네요. 생각보다 이 부분도 부식이 잘 됩니다. 그리고 와이퍼암의 관절 부분, 이 부분, 이 차량도 지금 녹이 빨갛게 나 있어요. 이 관절 부분이 불량하다면 와이퍼가 밀착력이 떨어집니다. 이 부분도 가끔씩 윤활제를 뿌려주시는 게 좋겠어요. 와이퍼암의 상태가 좋지 않다면 와이퍼를 아무리 바꿔도 와이퍼 상태가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푸우가 또 주문하는 게 또 있어요. 이건 도어 쪽으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간략하게 앞도어에서도 확인할 게 있을 것 같아요. 앞도어에도 당연히 작은 고무 덩어리들이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오버슬램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단부에도 오버슬램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 차에 장착이 잘 되어 있는지 없는지도 꼭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종종 의도하지 않게 빠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꼭 마치 도어에서 나는 소음이 꼭 하체 소음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바로 도어 로크 쪽에서 종종 가다가 또 소음이 발생을 해요. 이 도어 로크 쪽은 볼트가 3개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볼트들도 한 번씩 주의 주시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지나갈 때나 방지턱을 크게 넘을 때 마치 운전석 바닥에서 다락다락 하는 소음처럼 그런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어로커 암컷이 있으면 또 수컷이 있겠죠. B필러 부분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조여주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이 부분은 풀르지는 마세요. 풀르게 되면 도어의 단차가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풀지 마시고 한 번씩 살짝 조여주시는 그 정도? 도어 로크 쪽에 부식이 발생했다면 윤활제를 뿌려주시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도어 사이에 또 도어 체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문을 열고 닫을 때 떡떡 소음을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이 도어 체커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도어 트립을 다 분리를 해서 또 도어 판넬도 분리를 해서 교환을 해야 될 경우가 많아요. 무척 작업이 생각보다 힘들죠. 셀프 정비로는 아주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 거예요. 이 부분에 가득 가다가 윤활제를 잘 발라주신다면 일정 부분 또 소음을 줄일 수도 있고 또 고장을 예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처럼 카니발의 경우 해당이 되는 거예요. 슬라이딩 도어가 장착된 차량의 경우 차체 쪽에 2가지가 장착이 됩니다. 밑에 쪽으로 로어 스토퍼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슬라이딩 도어가 장착된 차량의 경우 이 부분이 노후화되면서 문을 닫을 때 끼익 하는 소리 아니면 다 닫혔을 때 무언가 어긋나는 소음, 그런 소음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도 충분히 셀프 정비로 가능하십니다. 고정 볼트가 2개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냥 풀러주기만 하면 됩니다. 쉽게 분리가 되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화살표도 있네요. 아주 작은 토크로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조여줄 경우 이 볼트의 나사살이 망가지거나 차체 쪽 나사살이 망가지게 되면 또 우리가 또 골치 아플 수가 있어요. 잘 맞춰서 장착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위에도 있겠죠. 상단에는 또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슬라이딩 도어가 열렸을 때 이 부분이 맞닿는 부분이에요. 오래된 차량의 경우 이 부분이 파이거나 아니면 깊이 눌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소음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이게 신품이고요. 좌측과 우측은 모양이 다릅니다. 슬라이딩 도어만 끝까지 닫아주지 않고 조금만 띄워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한다면 이 작업도 무척 간단해요. 자, 오늘 이렇게 간략하게 푸차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몇몇 가지 해봤습니다. 이 밖에도 이 자동차는 스스로 셀프 정비로 간단하게 확인하고 또 점검하고 닦고 조이고 낌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2025년에는 우리 자동차의 모든 것 채널에서 듬뿍 담아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동차는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용 소모품이 아니죠. 최소 몇 년에서 길게는 10년, 20년까지도 나와 함께 달리는 친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무척 중요해요. 닦고 조이고 기름시자.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차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차예요. 저에게 기술료는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세요. 남은 쓰레기는 푸차에 실어줘야지.